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버깅이 잘 안되는 이유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이라고 다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디버깅마다 이제 상황별로 안되는 이유나 그 해결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서 3가지만 다룰 건데요. 나중에 뭐 추가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황이 API 활용 상황에서의 디버깅이 막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직접 개발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리눅스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 리눅스와 관련된 그 API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면 윈도우즈 API를 쓰게 되고, iOS 쪽을 하게 되면 iOS API를 사용하게 되고, 안드로이드를 하면 안드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뭐 웹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크게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환경 속에서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경우는 API 활용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은 홈페이지의 사용법 숙지를 굉장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블로그만 딱 보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초보자들 입장에서 블로그가 훨씬 사용자 친화적으로 쉽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가끔 보면은 너무 난해하게 써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에 내가 원하는 목적만 쏙 이렇게 나온 게 훨씬 끌릴 수밖에 없어요. 슬프게도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 단계씩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이 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좀 밑에서도 좀 다루지만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블로그만 보고 개발하는 거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문서를 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공식 홈페이지들 각각의 기술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블로그에서 뭐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서 내가 익숙해진 자료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그 활용법 API들이 조금 불편하게 써있더라도 한번 다시 보면 이중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특히나 좀 자신 있는 분야,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분야라면 이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자료 참고할 때는 사용 버전, 그리고 환경, 그리고 포스팅 날짜, 블로그 포스팅이 만약에 8년 전에 이루어진 뭐 안드로이드 관련된 문서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이렇게 현재랑 많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사용 환경, 그 사람이 리눅스에서 했는지 뭐 윈도우즈에서 했는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먹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엄청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분석하는 걸 시킨 적이 있는데, 뭐 32비트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랑 64비트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랑 이게 메모리 릭이 발생할 확률이 완전 다른 거예요. 64비트에서는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32비트에서는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64비트로 재설치한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메모리 다루는 그 단위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버전에 따라서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블로그를 보실 때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거는 블로그 자료를 많이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랑 교차 검증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공식 홈페이지가 좀 어렵게 써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익숙한 기술부터 문서를 보면서 비교대자 하면서 조금씩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숙지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버그가 발생할 때의 상황이에요. 계획 단계 어떻게 코딩할지 제대로 과정을 정의 안 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코딩할지 대충 그냥 그 개발 툴을 먼저 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대충 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거면은 짜지는데 보통 이제
내가 처음 짜보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순수하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경우에는 진짜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숙련된 개발자들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개발자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그 외워서 푸는 알고리즘 문제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아무리 대기업이 뭐 그런 전형을 하든 뭐 어쨌든 제가 학생들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감히 네가 뭐 대기업에게 뭐지 반기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대기업에만 무조건 너무 목매지 말아라고 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가 터지는 걸 보시면 아실 거고, 그렇게 유토피아만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대기업 가서도 어떤 기업을 가든 자기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개발자의 숙명인데, 이런 개발자들이 보면은 연습장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거를 되게 잘 활용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 상상력을 보태서 이렇게 짜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난해한 상황들의 질문이 생겨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 결국엔 이거는 제가 하브루타를 공부시키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어떤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남들이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을 그냥 쓰는 경우,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작업이거나 뻔한 작업들, 뭐 보통 이제 게시판 만드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제 퍼져서 비슷비슷하게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이 게시판이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기를 많이 쓰는 거야. 뭐 게시물 읽는 빈도가 막 몇만 건 조회수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테크닉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게시물 읽을 때 최신순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순으로 읽는 게시물에 한해서 메모리 캐싱 기술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뭐 이거 왜냐면은 사용자들이 주로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 2, 3페이지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올려서 캐싱해 놓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읽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과부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좀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리 캐싱 기술이나 지금 요즘 같은 기술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워낙에 급변하기도 하고 기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그런 소위 이제 창의성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사실 이런 연습장을 활용하거나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시각화시켜서 그 상황에서 부분 메모를 하는 이런 걸 하시면은 좀 기술 숙지를 좀 하셨어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손으로 직접 연필로 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나오는 또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복잡한 거 작업하거나 좀 안 풀리는 작업할 때는 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연필이나 뭐 그런 지우개로 이렇게 그 상황을 그리거나 다양한 색상의 펜들로 이렇게 각각의 부분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 색상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복잡한 게 잘 안 풀려요. 그 정도로 어려운 복잡한 프로세스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 정도인데 그냥 다짜고짜 툴 열고서 이게 작업하면 될 리가 없죠. 되게 어려운 거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만 해도 지금 굉장히 되게 수십 년간 발달해온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뉴런을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간의 그 신경망을 따라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어린아이의 그런
판단력 정도도 사실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더 발전하겠죠. 그 각각의 이제 그 신체 기관이 하는 역할처럼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정 상황을 인공지능이 뭐 알파고를 이겼으니까 인간보다 더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으니까 훨씬 뛰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바둑이란 게임이나 체스 같은 게임들은 당연히 컴퓨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구조상 그래요. 근데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 분야라든지 인간의 직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하거든요. 갓난 애기 정도조차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론 더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인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왜 했지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중요한 알고리즘을 짤 때는 여러분들 이런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가지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다 다 굴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머리를 좀 쓰는 작업에서 아마 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 안 할 때 이제 기술 트렌드가 또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 트렌드를 한 3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기술을 보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관련한 기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 보다 보면은 관련 이제 모니터링 툴이나 아이디 같은 거에서 제공하는 이제 디버깅 관련 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용법을 잘 숙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개발자들이 사실 그냥 뭐 그거 안 해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좀 숙지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계획에 문제가 있을 때랑, 두 번째는 이렇게 알고리즘, 중간에 알고리즘 값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단순하게 했을 때는 각각의 중요 변수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변수의 변화를 촘촘하게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찍어보는 방식이 고전적인 방식이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런 툴이 있거나 있는 아니면은 관련된 뭐 사설 툴 같은 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서치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술 트렌드의 한 30% 검색이나 이제 관련 기술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 개발자 실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안에도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검색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서 검토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집중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머릿속에서 다 넣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다각적으로.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있긴 있더라고.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이제 저는 막 일부분밖에 기억 못하는데, 전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일부분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개발자는 모든 상황을 다 머릿속에서 그 모니터링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 친구는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시각화만 잘 해놓으면 걔 못지않게 할 수 있다면 걔가 하는 거 나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단점이 뭔지 파악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도 잘 할 수 있고 고수가 돼서도 괜찮은 거는 시각화에 좀 집중하자라는 거. 시각화가 되게 중요해요. 확실히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기술 숙지를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API 문서를 깊게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관련 툴들을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될 것인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는 개발 팀장들이나 뭐 그런 급들 아닌 이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름 바빠서 일일이 개발자들이 뭐 하는 디테일을 다 신경 쓰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이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술을 장기적으로 커스텀하거나 관리할 경우의 수가 높냐 낮냐라고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뭐 V3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연구자야. 그러면은
디테일을 뭘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보안이나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각각의 분야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단에서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정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정말 펌웨어 단에서도 뭐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의 수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안 전문가, 전 보안회사 일하면서 느낀 게 보안회사만 하더라도 제품이 뭐 DB 관련된 제품이 있고 뭐 제가 다녔던 보안회사는 뭐 이제 웹방화벽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있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암호화해 주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고 사실 분야가 되게 더 많고 실제로 여기서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기찬 팀장 같은 경우도 그 모바일 그 보안에 특화된 모바일 보안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에 특화된 회사였고 사실 장르를 보안도 나누면은 개발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안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보통은 이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봐야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늠할 때 확실히 그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건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안회사인데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깊게 알면 알수록 어때요? 좋죠.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보안도 완전 코어 레벨, 그러니까 완전 암호학을 관련해가지고 막 깊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암호학 중심으로 보는 회사면 암호학이 되게 중요하니까 암호학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호학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학자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이 암호학의 원리까지만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뭐 내가 진짜 수학자들처럼 직접 암호학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수준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 막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무난한데 만약에 내가 그냥 웹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내가 암호학을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냐라고 본다면 알면은 좋기는 하죠. 하지만 굳이 그게 중요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사실 웹개발자이면은 그 내가 가진 플랫폼의 환경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실 보안적인 측면은 SSL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SSL, TLS 통신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그 이상 할 거면 뭐 할 건데 예를 들면 뭐 패킷 스니핑 해가지고 정말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정말 그 암호화 키를 막 훔쳐내고 막 이런 케이스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그거는 좀 투머치인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게시판 만들고 그 관련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정도인데 암호화 그 어떤 보안 컨설팅 그 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보면 좋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좋으니까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 내가 좀 잘해.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 그럴 때 보는 거면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근데 대부분 서버 개발자들 중에 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기술이 어떤 원리 동작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좀 약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그냥 센스가 좋아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 많이 집어냈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실수가 잦거든. 그 센스로만 그냥 승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근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진짜 단단하고 쟤는 뭘 해도 잘하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공부적인 측면이 필요한 공부들이 잘 된 경우가 많아요. 그 보통 만약에 내가 웹개발자로 성공하겠다 하면은 운영체제를 공부를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운영체제, 예를 들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그런 그 CPU 스케줄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전공자들이라면 이론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전공자들 중에 그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제대로 이론적으로 공부했는데 실제로 막 활용을 할 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전공 레벨에서 그 교육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니까요. 보통 어느 시점에 CPU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냐면, 보통 이제 개발을 좀 하고, 그거와 관련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웹 개발을 하는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웹 서버에서 이제 이 트래픽을 처리를 할 때,
어떤 프리포크냐 아니면 워커냐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과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의 퍼포먼스 차이를 웹서버의 그 문제 처리 방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좀 체감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웹서버가 동작을 했길래 운영체제의 이제 CPU의 활용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CPU의 점유율을 이렇게 딱 보고, 또는 그 한 번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벤치마크 툴 같은 거 돌려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이게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운영체제 이론을 공부하면 진짜 쑥쑥 들어오죠.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예전에 교육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심어 넣고, 왜 CPU 스케줄링과 이제 자료 구조가 중요한지, 그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교육 방향 자체는 맞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이나 그걸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짜 어느 정도 개발 기술 잘한 다음에 이제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긴 하죠. 근데 왜 팀노바가 잘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이제 적재적소의 상황에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런 갈등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또 어려운 정보들이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뭔가 할 때 괜히 제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연봉이 높아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현업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갈등 상황들,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특하게 다시 재연출을 한 거죠. 조금 더 제가 했던 것보다 시행착오는 적으면서 또 고효율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건데, 그런 사고들을 잡아줬을 때 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해결될 수 있어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 기술 숙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은 좀 골고루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깊게까지는 안 보지만 적당히, 그 적당히도 내가 이 어떤 기술의 디테일, 그러니까 많이 보면 좋긴 한데, 내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건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대비 내가 개발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왜냐면은 그 완전 깊이 있게 가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HLS 같은 그런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가서 영상 스트리밍을 좀 더 보다 좋게, 그리고 코덱 효율도 좀 더 높게, 오디오 코덱도 막 공부를 해서 좀 더 효율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영상 스트리밍만 되고 그 원리 정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가, 그러니까 그 내부에 가면은 이제 그런 기술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거 튜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튜닝을 되게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뭐 그 서비스를 잘 쓰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시청자가 몰렸을 때도 그래도 꽤 효율적으로 동작하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디테일 잡다 보면 진짜 몇 날 며칠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그 기술 기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회사가 서비스 회사지만 그 특정 기술의 수요가 되게 많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은 적당히 하되 내가 원리 정도만 알고 그 회사 가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좀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기반 정도만 마련해 두시는 게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로그에 관련 자료가 없어서 공원만 봐야 할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고난이도죠. 이거는 디버깅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공원밖에 없는 거, 자료가. 보통 이제 최신 기술일수록 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없고,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인기가 없는 기술도 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 기술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관련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쪽은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많이 쓰는 기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만 많이 쓰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홈의 룰에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게 기술마다 다 룰이 다르고 막 전개하는 방식이 좀 짜증나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옛날 문서들이 좀 그게 유난히 심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묘사가 딱 돼 있어. 근데 관련 기술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API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웹소켓 규격을 사용하는데 뭐 RFC 뭐 몇 번 규격으로 뭐 제이슨도 RFC 몇 번 규격의 어떤 뭐 그런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된 통신만 사용 가능하다. 막 이런 식으로 같은 제이슨이든 XML이든 결국에는 그 세부 옵션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파싱할 때 되는 파서가 있고 안 되는 이렇게 그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복잡한 이런 용어들을 막 써가지고 막 그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반이 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의 어떤 그런 걸 설명해야 되잖아.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국인의 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은 한이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뭐 이렇게 뭐 강제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면서 한국인에게는 그런 한 뭐 그 한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용어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한국인은 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관련된 이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공부가 수반된 다음에 특정 분야를 가야 되는 것처럼 기술도 여기에 딱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들은 보통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기술에 초보자들은 잘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규 기술을 발견하지도 못하죠. 어떤 기술이 차세대 기술이 될지조차 알 수 없어요. 슬프게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앞으로 어떤 기술이 좋을 거예요. 뭐 뭐가 잘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 제가 이제 팀노바 내부에서는 제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할 때 뭐 NoSQL 같은 거 수요 엄청 늘어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편적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검색했을 때 레디스 수요가 뭐 진짜 막 한 3개인가 4개도 안 됐어. 그리고 7년 전에 시작할 땐 아예 레디스 1개인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레디스 치면 되게 많은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그거를 딱 보는 눈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느냐, 불친절한 공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숙련자가 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법 문서 숙지라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단 어떤 블로그를 보든 내가 편하게 공부를 완료한 그런 것의 사용법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술을 역으로 다시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그런 관련 기술에 익숙해지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숙련이 되려면 습관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드러나냐, 뭐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실력자라고 하면은 이제 저런 새로운 자료 같은 거 보는 게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 보면은 팀노바 팀원들도 예전에 막 교육하고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기술을 할 때 뭐 VS 코드로 이제 스틱코드 만들 때도 관련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쌓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색해봐도 자료도 별로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실험하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보고 관련된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강도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관련 자료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최신 기술이거나 남들이 많이 쓰지 않는 기술인 경우에. 근데 그런 곳에 또 기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숙련된 개발자가 될 때 문서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빠른 개발자, 그리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같은 동료들에게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틀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개발자가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난해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검색만 계속 때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1차원적인 해결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차원적인 해결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그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발자로서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이제 집중력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대충 그 IT 업계의 이렇게 독특한 그들만의 기술적 유도리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그냥 문서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 문서가 또 다를 때도 있거든. 실험해보니까 저 새끼 틀리게 얘기했네 말하면 짜증난다 뭐 이런 때도 많거든요. 그런 좀 경험 값이 기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굳은살이 배겼을 때 그때 확실히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IT 업계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힘들어도 좀 애정으로 잘 버텨주면서 그런 이제 독특한 IT 업계의 그런 기술적 언어들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관련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